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4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틀린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주한미군 4만 5천 명이 주둔하며 지켜주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 관여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And then, do you have any minesweepers? And they say, well, would it be possible for us not to get involved? 현재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잘못 말했거나 수치를 부풀린 겁니다. 미국은 원유 수입량의 1% 미만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엄청난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지하는 국가로 다시 한국을 거론하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Japan gets 95%, China gets 90%, many of the Europeans get quite a bit, South Korea gets 35%. So we want them to come and help us with the strait.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에 바로 응하지 않자 미군이 주둔하며 제공한 안보 지원에 성의를 보이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관여할 것으로 본다며 실망하게 될 나라들이 어떤 곳인지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18일째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살아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at he's badly disfigured. They're saying that he lost his leg, one leg, and he's been hurt very badly. We don't know, Peter, if he's dead or not. Now that you've announced, I will say this: nobody's seen him, which is unusual. 지금까지 이란 내 목표물 7,000개를 타격했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와 드론 공격이 모두 90% 이상 감소했다며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매우 빨리 내려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지원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별도로 강조하면서 우리 군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건 현재 임무와 전력 상태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덴만에서 상선을 보호하고 해적을 퇴치하는 임무와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파병 문제는 국익과 국민의 안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고 국회 동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미 동맹이 일방적인 수해 관계인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SBS에 출연해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시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베트남전에서도 우리 많은 장병이 피를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관계가 긴밀한 안보 동맹의 축인 것은 맞지만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관계인 것도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현지 시간 19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일정한 방향성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8일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선을 넓혀가면서 이란 안보 수장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걸프 주변국들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여전히 중동 전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예, 먼저 이란 권력의 2인자로 불리는 라리자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 전역에서 강도 높은 공습을 벌였는데요. 표적 공습으로 이란의 안보수장 라리자니와 바시즈 민병대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리자니는 지난달 28일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뒤 실질적으로 이란 안보와 대외 협상을 총괄해온 핵심 인물입니다.
다만 이란 당국은 라리자니 사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혁명수비대 해군 본부와 미사일 관련 시설 등을 추가로 타격하며 이란 정권을 계속 약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을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에서도 공습을 확대해 오늘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이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요. 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개전 이후에 처음으로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은 광범위한 방어 활동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북부 주민의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테러리스트 기반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수천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3개의 사단이 현재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이고 며칠 내로 2개 사단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도 작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예부대 소속 전투원 수백 명을 동원했고 하루에 수백 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중동 곳곳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도 끊이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중동 각국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는 미사일이 요격되면서 떨어진 파편에 맞아 1명이 숨졌습니다. 카타르에도 미사일이, 쿠웨이트에는 드론이 날아오면서 군 당국이 긴급하게 요격에 나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유전지대가 있는 동부 지역에서 드론 12대를 추가로 격추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활동 중인 이라크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연일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또다시 드론과 로켓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일부는 격추됐지만 드론 한 대가 대사관 단지 내부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 대사관과 외교공관, 이라크 정부 청사가 밀집된 그린존 외에도 바그다드 시내 곳곳에서는 폭발음이 잇따랐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드론 한 대가 알-라시드 호텔에 추락했다며 다만 인명피해나 심각한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바그다드 중심부의 한 주택을 폭격했는데 친이란 성향의 이라크 인민동안군 고위 인사 등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제3국을 통해 전달된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모즈타바가 중재국 2곳에서 전달받은 휴전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즈타바가 취임 뒤 첫 외교정책 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의지가 매우 강경하고 단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즈타바가 직접 그 회의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원 수천 명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미 군함이 싱가포르 근처 해역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7일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 해군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이 남중국해 남서쪽 끝단 싱가포르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장악을 위한 미군의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휘를 이유로 이달 말 있을 중국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단순한 안보 이슈를 넘어 중국을 길들이고 국내 악재를 덮으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한 달 연기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표면적으론 전쟁 때문이지만 이면엔 보도의 거래의 기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중국의 에너지 동맥을 쥐고 흔드는 전략입니다. 군사적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압박은 중국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까지 미루는 모습을 보이며 모든 동맹국에 예외 없는 응답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I said, you mean for 40 years we're protecting you and you don't want to get involved in something that is very minor? 경제적으론 이란과 중국의 위안화 결제 시도를 막아
달러 패권을 사수하겠다는 포석입니다. 국내 정치적 위기 탈출구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앱스타인 파일 추가 공개 조짐이 보이자 국내 스캔들을 안보 프레임에 가두려는 전략적 자맹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번 연기는 미국이 던진 파병 요구를 중국이 사실상 거부하자 먼저 판을 흔들어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 달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전황 변화와 동맹국들의 응답 결과가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와 주도권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간발의 차로 죽음을 면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 16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기 직전 정원으로 나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 음성 파일이 하메네이 사무실의 의전 책임자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닷새째인 오늘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20원대까지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9.6원으로 어제보다 3.1원 내렸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도 하루 만에 4.1원 내린 1,827.7원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물가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에 반영되면서 이번 달에는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KFC, 버거킹, 맥도날드 등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며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물류비 상승 등을 조정 원인으로 꼽았는데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화하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1.1% 상승하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감으로 원유 등 원재료가 포함된 광산품 가격이 4.4% 오르며 전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원유가 9.8%, 제트유가 10.8% 오르는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수입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 소비 제품의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유가로 인해서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에서 운송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2월 수입 물가 지수는 2월 28일 시작된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유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통계입니다. 미국의 공습 이후 두바이유가 지난 13일까지 58% 넘게 오르는 등 이달 들어 국제 유가가 치솟았고 고환율까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 제품 가격의 전방위 인상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유가 상승이 외식과 생활물가 전반으로 번지는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위기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값 안정 의지도 거듭 내비쳤는데 다만 세금 카드를 당장 꺼낼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지역 전운이 좀처럼 가시질 않는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안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를 이제는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등 위기에 더 많이 노출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전쟁이란 단어까지 붙여가며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국회 심의, 그리고 집행을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예산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대체선 발굴과 수출 통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 중장기적으론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같은 에너지 공급 부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수요 절감 방안 마련을 지시하며 자동차 운행 오부제 등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사용 제한을 정부가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또한 거듭 밝히며 금융 부문을 정조준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남의 돈으로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행이 돼 부동산이 투기, 투자 대상이 돼버렸던 겁니다. 공급 대책을 꾸준히 내놓으며 대출 등 금융 규제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보유세 등 세부담 강화 정책을 당장 실행할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분명한 거는 세금 핵폭탄 같은 거죠.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집값이 끝내 안 잡히면 가용한 세금 카드를 모두 동원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전쟁 18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엄효직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이제 3주간의 대대적인 공습을 예고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오늘 들어온 소식에 이란의 제2인자라고 불리는 라리자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측에 의해서 지금 암살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라리자니 같은 경우라고 친다면 지금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가 이제 개전 첫날에 죽은 걸로 나왔는데 그 이름값으로 본다면 거의 좀 두 번째로 거의 높은 사람이 좀 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문 자체가 원래부터 혁명 엘리트 가문 엄청나게 유명한 가문이고 형제들도 다 고위층에 있는 가문이고요. 엄청나게 그 혁명 수비대 출신이고 또 최고 안보 회의 의장도 했었고 국회의장 했다가 또 다시 또 뭐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를 거의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전시 중인데요. 지금 죽은 걸로 지금 드러난 것으로 좀 이스라엘에 의해서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사람 집안 자체가 워낙에 유명한 집안이고요. 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그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신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이란의 어떤 보수파긴 보수파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좀 그래도 협상을 좀 주도하는 사람으로 좀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리잔이라든가 이제 외교부 쪽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했던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시민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친정부 시민들이랑 같이 막 거리를 행진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한 가지 좀 에피소드가 있자면 구설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또 딸은 미국 영주권을 얻어서 미국에서 산 적이 있어서 구설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좀 특이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강성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실용적인 그렇죠. 미국과는 그래도 조금 실용적인 대답을 해야 돼요. 물론 언론에서는 우리는 미국과 협상은 없다 했지만 그래도 이란 내부에서는 협상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모지타바가 뭐 그 최고 지도자로 선출은 됐지만 그 사이에 나온 이름 중에서는 라리자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저희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군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지휘관들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체계적인 조직력을 유지하면서 상대 적국과 전투를 할 때는 어떤 지휘관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메시지를 내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라니자니가 어쨌건 이란군에서는 군사 지도 체계에서도 가장 상층부에 있고 지금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전쟁을 리딩하는 그런 역할에 있었는데 이런 인물이 이제 사라졌다고 하면 이것이 자칫하면은 이란군 혁명 수비대의 어떤 지휘 체계가 과거보다 조금 더 혼란에 빠진다거나 또는 이란과의 전투에 있어서도 기존처럼 일사불란한 저항이 조금 흐트러지거나 아마 이란의 군사적 작전에도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인 이란의 군대를 이끄는 혁명 지도부를 이끄는 혁명 수비대를 이끄는 실질적인 지휘자였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주타바의 뭐 성명을 대필했다 이런 추측까지 나올 정도로 이인자 역할을 했었는데 라리자니 사무총장 아직 이란은 사망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 네. 함께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제 바시즈 민병대 수장까지 함께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시즈 민병대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바시즈 같은 경우는 이제 혁명 수비대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산하 조직으로 쫙 있는 건데 뭐 수백만 단위가 있다고 합니다. 동네별로 있는데요. 되게 봤을 때 연령대별로 있지만 이제 눈여겨볼 것은 청소년 바시즈가 있고요, 청년 바시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할 때 이제 가산점이 붙기도 하고 혁명 수비대 들어가기 위한 어떤 코스로서 이용을 하는데.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시위 진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있었을 때 그 유혈 진압을 했을 때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 바시즈라고 하는 이 조직.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상당히 좀 악명 높은 그런 단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시즈 사령관이 또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암살당한 것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또 시민을 좀 통제하는 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 이란 혁명 수비대는 또 미국과도 대항을 해야 되지만 또 시민 내부도 좀 단속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과연 이란 내부에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리자니도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고 솔레이마니 그 지금 말씀하신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도 죽었다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란 내부에서는 좀 많이 동요가 될 것 같은데요. 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란이 미국과의 어떤 그러니까 이란 말대로 이제 항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항전에 있어서는 뭔가 일사불란함과 그다음에 어떤 그 지휘 체계의 아주 명료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고위층이 한 명도 아니고 당장 하메네이부터 그리고 이제 모주타파도 사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미군의 공격 때문에 뭐 안면에 훼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지휘관 최고의 지휘자들이 이렇게 암살당하거나 또는 부상당한 상태가 이어지고 만약 이 다음 사람이 나왔는데 또 이 다음 사람이 이스라엘이나 미군의 뭐 폭격으로 인해서 또 사망이 된다면 이란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항전 의지를 표명하거나 전투를 수행하기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 모즈타바가 공습 직전에 야외 정원에 나갔다가 간신히 죽음을 면했다는 이란 당국자의 육성이 공개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그 설에 좀 신빙성이 더해지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란 당국자의 육성을 좀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상당히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크게 다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간신히 이제 뭐 정원에서 했지만 죽음을 면했습니다만 아마도 그 폭격에 의해서 그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는 힘들었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추측이 있는 거겠죠. 지금 현재 뭐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측을 낳는 것 같기도 하는데 러시아에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란이 만약 러시아에 있다면은 이란이 좀 안보가 불안할 수 있으니까 러시아가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갔을 수도 있고 뭐 의료 기술이 좀 더 뛰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로 갔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는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생각보다 부상이 죽음을 간신히 모면할 정도로 근처에서 큰 폭격을 당해서 큰 부상을 입었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한쪽 다리를 잃었다. 뭐 부상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로스트라는 표현을 썼던데 잃었다고도 하고 이미 죽었다고도 하고 이게 워낙 그 부정확한 정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실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그 현상금까지 걸었었잖아요. 1,000만 달러.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그 모주타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모주타파의 신상의 변화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란 내부의 어떤 내부적 혼란을 자꾸 자극하고 그것이 더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지도부가 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놓고 뭔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놓지 못하면 그 국민들이 이 최고 지휘관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란의 그 최고 지도부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뭔가 자꾸 틈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부정확한 정보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란 내부의 혼란을 더 키울 만한 보도도 오늘 좀 들려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중에 이 모즈타바가 동성애일 가능성을 보고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알리 하메네이도 권력 승계를 우려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부쩍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 알리 하메네이가 자기 아들을 원래부터 좀 뭐 똑똑하지 않다고까지 얘기했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또 뭐 동성애자다 뭐 취향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게 이제 이란이라는 사회는 특수한 게 뭐냐면 그렇죠.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자꾸 낸다는 것은 뭐 팩트를 떠나서 네. 계속 하는 거죠. 이란에 메시지 주는 게 지금 이란 사회가 봤을 때 그 보수층이라든가 지지층들이 봤을 때도 네.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너희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너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예. 아마도 그 지지층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균열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것을 또 공개한 것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는 사망했고 모지타바는 선출은 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라리잔이 죽었고 이제 그게 사실이라네요. 예. 라리잔이 죽고 진짜 이란 민심이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이란 민심 같은 경우에는 이 체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체제를 네. 타도 외치면서 1월 달에 했다가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당장에 뭐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바시즈라고 하는 또 이런 시민들을 이제 탄압하고 감시하는 조직 사령관까지 또 죽은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얘기한 대로 이를테면 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런 조건 같은 시위가 재점화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좀 만들어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위가 점화될 수 있는 여건. 그래서 그 탄압하는 직접 중심에 있었던 명령권자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 확실하지는 뭐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직도 검문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이제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올 수는 없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어쨌거나 시위를 진압하던 사람들의 명령 체계를 지금 끊어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어떤 가능성은 그 전보다 이제 많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성애는 특히 이란에서는 그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범죄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는 이게 이제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는 소식일 것 같아요. 실제 만약 정말 동성애자라고 하면 이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이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 신념이나 모든 면에서 이거 맞지가 않는 것이고 특히 하메네이 다음에 이란의 지도자로 임명된 사람이 그런 상태라면 그 정권 자체가 존속하기가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란 정권의 어떤 안정성을 흔들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말 이 그 모지타파를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런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배경에는 지금 전쟁이 지금 열흘 이상 최고 지도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서도 열흘 이상 모습이 안 보이고 뭐 러시아로 뭐 치료 창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피신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모지타파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이런 활동들이 그게 팩트가 아니건 간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열흘 동안 이게 모습을 안 보이니까 외신들이 정말 앞다퉈서 이 모지타바 관련 단독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또 모지타바의 승계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고 전쟁과 권력 투쟁 속에서 가까스로 이루어진 왕좌의 게임 같은 과정이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출 과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타바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도 왜 이렇게 선출이 이제 공백이 이렇게 길어지냐 했었을 때도 나왔던 게 이를테면 뭐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암살이 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출하는 그 전문가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뭐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그 다음 얘기가 바로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이라는 설이 있었는데 내부 권력 투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온건파라든가 또 이제 또 강경파로 나눴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결격 사유가 많은 거죠. 하메네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습으로 간다는 점, 어떻게 보면 혁명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종교 법학자라고 하지만 급이 그렇게 높은 법학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인 임명이었다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강경파라든가 그래서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내세운 후보였고 그 안에서 이제 반발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 사람으로 갖다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란 체제 같은 경우가 지금 신정 체제라서 되게 공고해 보이고 일체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그 내부 사정은 엄청나게 균열이 되어 있고 상당히 파벌간에 나뉘어져 있다. 의견이 통일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이번 이 점만 보더라도 이제 드러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란 지도부가 좀 분열되어가는 이런 상황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내부 시위가 좀 점화될 여건을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황이 중동 전쟁에서 새 국면으로 열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이 새 지상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지상전까지 이렇게 열렸다는 거는 어느 정도 국면이 좀 전환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에는 미군이 과연 지상전을 이 이란 전역에 투입할 것이냐가 있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란을 대리해서 싸우고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그동안 꾸준히 그 이스라엘 근처에서 로켓을 쏘거나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와 같은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일부 지상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상전의 시작이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으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미군까지 영향을 미쳐서 미군도 과연 지상전에 같이 연계해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이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과 이스라엘도 약간 그 군사적 목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미군까지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전은 기존부터 있었던 헤즈볼라에 대한 어떤 그 완전한 그 세력의 종식 이 차원에서 작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지금 이란전 전반적인 지상전의 어떤 새로운 국면 전환 이렇게 보기까지는 조금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제거한다는 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최우선 순위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어떤 적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쪽까지 굳이 전투력을 투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그냥 종식시킨다는 이 측면에서 일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전쟁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지상전으로의 전환까지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의 공격 양상이 이제 공습이었다면 미사일이나 이제 뭐 드론. 그래서 이제 지상전으로 과연 이게 전개가 될 것이냐. 뭐 그게 미군이든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든. 근데 이스라엘이 한번 그 레바논을 한번 지상전을 한번 투입했다가 상당히 이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뭐 레바논 내전 당시에 한번 들어갔다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전한 적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지금 헤즈볼라가 우리가 뭐 사실상 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헤즈볼라는 지금 레바논 안에서도 이제 무장 해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번은 어떻게 자신들이 공격을 하고 싶어하던 차에 헤즈볼라가 로켓을 먼저 발사했거든요. 그 신호와 동시에 이제 공습을 시작하고 이번에는 이제 지상군까지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기다려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작전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과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같은 전선으로 봐서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휴전 얘기가 나온다면 여기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하라고 이란이 요구할 것인가까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지 아니면 같이 묶어서 이걸 봐야 될지. 만약에. 그럼 이스라엘이 이 작전을 좀 독자적으로 계속 가져간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미국의 돈 지원 없이. 이스라엘은 이미 레바논하고 몇 번의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도 미국보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강경한 그런 전투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군사력으로는 우세할 수 있지만 레바논 역시 정규전 부대가 아니라 약간 비정규전 또 테러 형식의 어떤 공격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완전한 승리, 완전한 종식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가 더 이상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이나 미사일을 쏘지 못하는 수준까지만 군사작전을 하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또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한다면 그때는 아마 전면적으로 이런 전투병력을 투입해서 점령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란은 오늘 어떤 공격을 했냐면요. 중동 지역 이제 석유 시설하고 미국 자산을 이제 계속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푸자이라 항구 계속 그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샤 유전요. 이게 이제 아부다비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의 비슷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 구역 안에. 요 공격 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선 이란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뭐 소유권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이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으로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후자이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부다비 쪽 유전으로 해서 육로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 밑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과는 이제 연관이 없고 바로 이제 후자이라는 오만만과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이제 항구가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이제 육로로 갈 수 있는 항구인데 여기까지도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석유가 나가는 모든 곳을 이제 공격하겠다. 중요한 지점을 공격하다는 사인으로 볼 수 있겠고 더 우려하는 것은 이제 후자이라뿐만 아니라
홍해 지역이 있습니다. 홍해 지역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명령력을 이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홍해 같은 경우는 이란이 직접 공격할 수 있지만 이란의 대리조직이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티 반군이 홍해라든가 그러면 그쪽으로 하는 뭐 스웨즈 운하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전을 하려는 양상으로 좀 그런 제스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의 중요한 수송 로드를 우리가 호르무즈에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도 우리가 개입을 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꽉 쥐고 있는 이란의 양상인데 특히 사거리 2,000km급의 고체 연료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게 개전 후에 처음 쓰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미사일인 건가요? 네, 이 미사일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14일째 전쟁이 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얼마만큼의 미사일을 더 가지고 있을까? 지금 화면이 이게 그 고체 연료 미사일이 발사했다고 했을 때 찍은 영상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미사일 날아가는 궤적 영상을 이제 잡은 것인데요. 네. 첫째 특징은 고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체 연료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북한도 주로 이런 고체 연료 미사일만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미사일은 연료가 액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밖에 미사일을 가져 나와서 그 미사일에다가 연료를 주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발각될 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체 연료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나와서 바로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킨잘 미사일을 쏘는데 사전에 발견해서 그것을 타격하지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하기가 일단 쉬워지는 거고 둘째는 이 미사일이 날아오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탄도미사일처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변칙적인 기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런 모양의 연기가 있는 건가요? 네, 아마 그런 거 정확하지는 않지만 변칙적 기동에 따라서 뒤에 그 화염 같은 것이 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모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미사일이 탄두 중량이 약 한 1kg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미사일에서 고폭탄 탄두 중량이 1kg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쪽에다가 집속탄 탄두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는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민간인이나 군인들이 굉장히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이란이 미국이 볼 때는 미사일이 고갈돼 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더 센 게 나오네요. 그렇죠. 네. 액체 미사일 말고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라고 해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힘이 남아 있고 싸울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격 시스템 중에 아이언돔이잖아요. 아이언돔 같은 걸로도 이런 건 요격이 힘든가요? 이런 고체 미사일은? 아닙니다. 보통의 탄도 미사일이나 순환 미사일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에로우나 여러 가지 그런 요격 미사일로 요격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끔 미사일 중에는 불규칙한 기동을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곡선으로 오거나 또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변칙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하는 뭐 패트리어트나 이런 미사일로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그 킨잘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 요격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이스라엘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를 했다라고 이란이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그 화면도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진짜 그동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란이 지금 이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처음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 공격 횟수가 많이 줄었다. 실제로 많이 그만큼 줄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지금 감추고 있는 건지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건지 그랬는데 이게 지금부터 이게 시작이다라고 그러면 정말 새로운 전쟁 양상 같은데요. 네, 새로운 전쟁 양상일 수 있고 좀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요격 미사일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뭐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요격 미사일이 떨어질 때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란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아마 요번 이제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 아마 발사한 거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요번 또 한 발로 끝날지. 앞으로도 계속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발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군사 기밀로 보도 통제를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짜 피해가 있었는지까지는 그게 안 나왔어요.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고 이제 뭐 촬영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좀 연출된 같은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 양팔을 벌리는 상태에서 발사하는 장면. 그래서
그게 좀 피해가 어떻게 나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예. 이게 사전에 연출된 그 장면이 날아간 것이 아닌데 지금 이제 아까 뭐 이렇게 밤하늘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찍은 사진이라면 진짜 발사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확인 절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정도 기술이면 러시아의 기술 지원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세요? 러시아도 있지만은 상당수 이란의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은 것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화성이라든가 뭐 이런 미사일 같은 것을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이란은 이제 북한에게 어떤 뭐 금전적으로 어떤 예. 지원을 하는 그런 서로 간에 이제 커넥션이 있던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 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미군의 지상전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 그 증거로 중동으로 향하는 미국 해병대원 이 수천 명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미국 해군 군함이 싱가포르 근처 해역을 지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공격 목표가 하르그 섬 아니냐? 하르그 섬이라는 건 이제 그 유전이 많은 그 지역인데 아까는 이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셨는데 미군의 지상전 투입 가능성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일본 근처에 있던 그 해병 신속 기동 부대가 이제 이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일본 근해에 있던 미 해병대는 평소 주변에 어떤 급변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상시 대기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했을 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부대가 아니라 그 지역적으로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단 가장 먼저 투입돼서 어떤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여기는 보통 한 해병대 병력 2,500명 플러스 해군 병력해서 뭐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한 5,000명이 된다고 하고, 여기는 그냥 해병대가 이렇게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공격 헬기, 그다음에 그 특수 작전 요원들에서 이 인원들이 특정 지역에 투입되게 되면 부여된 임무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르그 섬을 가려면. 그러면 유조선이나 화물선이 갈 때에도 이란군의 미사일이나 드론 때문에 굉장히 어떤 피해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데 해병대가 그 미 해군 함정을 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표적을 그냥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를 타고 가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이제 그 안에 있는 일부의 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령한다면 해병대가 배가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 목적한 곳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육상이나 하늘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병 그 신속 대응 부대에는 그런 수송하는 헬기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동해서 그 목적한 섬이나 하르그 섬이나 또는 그 호르무즈 해협의 인근에서 이란군들이 미사일이나 드론을 날리는 그런 지역을 선점해서 그런 미사일이나 드론이 날아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는 것도 어차피 그것도 이제 크게 보면은 지상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 그렇게 병력을 투입해서 이란 땅에 상륙시키는 것은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하르그 섬이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90%를 처리하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핵심 에너지 기지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받는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돈줄이 다 마르게 될 텐데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상전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제 여기를 공격하면은 이란은 더 자연스럽게 뭐 사우디 아람코라든가 이런 뭐 정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르그 섬 뭐 공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좀 아끼지 않을까. 만약에면 여기 공격해서 뭐 사우디 아람코라든가 이제 걸프 정유 시설들이 이게 폭격을 받는다면 이거 복구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 현재 뭐 사실상 봉쇄 상태에 의해서 엄청난 유가 상승이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도 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동은 하는데 어디로 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가능성을 이제 하르그 섬을 가능성을 이제 크게 보고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결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심은 아직 남아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이 이 걸프 지역에서 운용하던 기뢰 제거 소해함 함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말레이시아하고 인도 쪽 수천 킬로미터 그 걸프 그 해역 쪽에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포착이 됐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제 미군
이란 전쟁터에서 발을 빼는 게 아니냐라고까지 이렇게 추측성 발언을 하는 분이 계신데요. 뭐 정확하게 미군 측이 이 배의 이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 배들이 정말 그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소해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만약 정말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소해 능력이 있는 배였다면 이 배의 어떤 출발 시점은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배들은 보통 한 군데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좀 병력 교대 또 함정의 교대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이란 근처에 있던 이 소해함을 이동시키는 와중을 일단 추측은 되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미군 측도 뭐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뢰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파가지고 여러 국가에 지금 도움을 청하는 그런 와중에 자기네들 당사국이 지금 이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함들을 미리 뺐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마도 이제 제5함대 기지가 이제 바레인에 있었고요. 이제 뭐 카타르에 이제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있고 한데 그 전에 좀 이렇게 비우는 신호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 미리 좀 비우는 신호가 있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최신 연안 상륙함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무인 기뢰를 제거하는 데 무인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신함입니다. 최신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뭐 실전의 테스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뭐 점검이 필요해서 미리 갔을 수도 있고요. 말레이시아 쪽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기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동맹국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빈자리 채워라 이렇게도 좀 읽혀요?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비판받을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지금 제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소해함은 걸프만을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트럼프가 호르무즈에 이렇게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견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또 우리 주한미군의 규모를 언급했는데 4만 5천 명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만 실제로는 4만 5천 명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약 2만 8,500명인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4만 5천 명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4만 5천 명으로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 저장된 숫자가 지워지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숫자를 부풀려서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주한미군을 보내고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병력과 장비를 보내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빨리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야라는 것을 뭐 좀 압박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키웠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뭐 그 숫자가 실제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그 숫자를 언급해서 저게 정말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숫자를 혼란을 느껴서 그런 것인지는 조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미국 측에서 우리한테 얘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4만 5천 명이라고 해도 그거 바로 잡지 말아라.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정부가 그 큰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청와대의 홍익표 정무수석이 숙고가 필요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다 부정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결정은 앞으로? 결정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좀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어느 정도 미국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하느냐를 보면 우리나라도 대충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이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정을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즉시 와달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거든요. 이게 국회 동의도 필요할 것 같고 하다 보면은 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하는 대로 호위함을 구성한다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호위함이 구성돼서 파병한다고 결정이 나더라도 거기까지 뭐 도착해서 훈련하고 투입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전에 뭐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한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 쪽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기뢰라든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란 측으로 하여금 연합군이 가고 있다. 이런 사인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수사로서
어떤 메시지로서의 측면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게요. 이래놓고 또 사실은 필요 없었다. 뭐 일종의 무슨 의리 테스트였다 이런 발언까지 또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협상이 자신의 어떤 협상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뭐 트럼프 주니어도 우리 아버지의 장점이 예측이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특유의 어떤 협상의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정부는 그 파병 요청으로 보기 어렵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오늘 안규백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병 요청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외교장관은 이게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발언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모호한 답변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TV로 많이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콕 찍어서 대한민국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들은 게 없다, 정확히 온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정부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공식 문서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오늘 뭐 국회 국방위에서 안규백 장관이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것은 없다. 근데 또 외교부 장관은 또 되게 이상하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 아마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이 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요. 자칫 이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는 일종의 뭐 배신감 같은 거 그런 게 또 우리 안보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뭐 고민의 시간을 너무 길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쪽이 더 옳은 것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전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조 장관이 이제 G7 외교장관 회담에 프랑스에 이제 조만간 갈 텐데 25일부터 27일 프랑스를 방문하면 거기서 이제 루비오 장관과 어쩔 수 없이 대면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이 얘기가 당연히 의제로 좀 올라오겠죠? 네, 이미 뭐 이틀 전인가 그 루비오 장관과 조현 장관이 이제 전화 통화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정말 비상한 시국에 미국의 외무장관과 우리 장관이 통화했다라면 그냥 안부 전화는 아니었을 테니까 분명히 뭔가 의미 있는 얘기가 왔을 거고 그 이야기에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이번에 그 파리 회담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이란 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도 좀 더 분명해지고 우리도 조금 더 정확한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우리도 우리인데 상당히 이제 의외의 한 국가가 있었죠. 이제 중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3월 말 4월 초로 예정된 방중 일정 이것까지 이제 한 달을 연기하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실제로 뭐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 전쟁 지휘 때문에 못 가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겉으로는 이제 전쟁의 지휘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를 뜰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을 압박하라는 목적이 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이제 주 의제는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이제 원유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별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도 어떻게 보면 이게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보험료 상승이라는 인것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계속해서 위협이 되는 건 중국한테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너희들이 이란과 친하니까 좀 어떻게 이란을 좀 설득해서라도 어쨌거나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큼 지금 사실상 봉쇄 상태인데 이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 중국에게 좋지 않고 이란에게 좋지 않고 우리가 모두에게 좋지 않으니까 중국이 이란을 좀 설득하는 과정을 좀 해봐라. 너희들이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어떻게 이란을 조금 이제 봉쇄를 어떻게 해제하는 단계로 가는 걸 우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뭐 호의 다국적 선단이 구성되기 전에 중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압력을 넣는 걸로 보여줄 수 있겠고요. 중국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란을 설득하지 않으면 미국이 또 관세로다가 어떻게 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을 두면서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서 계속 사인을 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이제 한 달 연기하자 그랬으면 이제 4월 말, 5월 초로 연기하자는 건데 전쟁이 그만큼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월 28일 날 개전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전쟁 권한법, 이제 의회와의 이제 어떤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미 의회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60일 안에. 네. 그럼 공교롭게도 이제 4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공유를 해보면 뭐 자신들이 이제 유대교 명절인 이제 뭐죠 6월절 4월 1일부터 8월까지 4월 1일부터 8일까지는 공세를 할 수 있고 더하면 뭐 3주 더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3월 말 4월 초가 고비이긴 하지만 뭐 조금 더 끌고 간다면 4월 말까지 갈 수 있고 아마 그 전에는 뭔가 이제 전쟁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예상보다 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이 미군의 사기 저하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유기 충돌 사고도 있었는데 그 미군 핵 항모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진화에만 30시간, 뭐 승조원들 사기 저하 겹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네,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네, 없어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 지속 능력인데요. 전쟁 지속 능력의 중요한 두 요소는 장비나 물자를 안전하게 계속 공급할 수 있느냐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 전투를 하고 있는 전투원, 군인들이 얼마나 그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지원되는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체력을 보존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무슨 이게 뭐 항공모함에 불이 난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 항모에 있는 해군이나 인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겠죠. 보면 그런 일은 당연히 이제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 상황에 무슨 결정적인 요인을 미친다거나 또는 예. 미군이 어떤 그 뭐 사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취약해지는 그런 것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전투하는 군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것들은 미군 측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이게 임무 연장 때문에 이제 사기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탁실에서 또 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다. 쪽잠을 자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는데 뭐 이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소소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아덴만에서 해적을 소통하는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에 투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공식 요청을 하더라도 파병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요구한 군함 파견을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요청이 오더라도 청해부대 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행하는 임무와 보유한 전력이 실제 전쟁이 벌어진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덴만 일원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미션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전력을 보내는 것 역시 국익과 국민 안전을 고려해야 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군은 이지스함 파견을 결정해도 준비 기간을 포함해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중동 사태 이후 주한미군 전력이 반출됐는지는 여전히 함구하면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부의 미세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주요 자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재차 확인해 드립니다. 다만 중동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 방공 체계를 확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9년 계획한 북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의 전력화 일정을 1년가량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함 파견과 별개로 일본의 해상 TF연합에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언론인 아사히 신문이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등 관계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전투 종료 이후까지 포함해 파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일정한 방향성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 내용과 달리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은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法的に可能な範囲で何が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精力的に政府内で検討をしております。で、ことによっては国会の承認が必要なミッションもある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 미국이 군함 파견과 별개로 일본의 해상 TF 연합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화 회담을 했을 때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상 TF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과 별개로 만드는 조직인데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단 답변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는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사실 확인을 묻는 기자 질문에 상대국과 나눈 이야기를 공개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アメリカ側から我が国に対して具体的な派遣要請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その上で日本政府としてホルムズ海峡をめぐる情勢については重大な関心を持って鋭意情報収集を行ってきているところですが、自衛隊の派遣につきましては何ら決まっていることはありません。 자위대 파견은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 다수 생각입니다. 일본 국내 여론 또한 좋지 않은 것도 부담인데 고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미국과 정상회담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만나 자위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일본 정부의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전 사령관은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을 파견하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호세인 카니 모가담 전 사령관은 NHK 인터뷰에서 이란은 해저에 기뢰를 설치해 원격 조작으로 폭발시킬 수 있고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작업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지원을 비롯해 이번 전쟁에 관여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 국가들에게는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정작 자신들의 해군 함정은 걸프 지역에서 빼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들은 위험을 피해 달아나면서 동맹들에게는 목숨을 걸라는 염치 없는 미국의 태도가 논란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는 미군의 기뢰 제거 소해함인 USS 털사와 USS 센타 바바라입니다. 기뢰 발견을 위한 헬기와 전문 장비까지 갖춘 최신형 모델로 바레인에 있는 미군 5함대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걸프 지역을 벗어나 무려 4,000마일, 6,000km가 넘게 떨어진 말레이시아 페낭 항구에서 포착됐습니다. 미군 5함대 소속의 나머지 기뢰 제거 함정인 USS 캔버라도 최근 인도 해안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측은 짧은 군수 지원을 위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을 피해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는 제5함대가 위치한 바레인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으로 항구에 정박한 함선들의 경우 공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에 파견된 항공모함을 포함해 미군의 주요 해군 함정들도 이란의 공격을 피해 먼 바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제거 함정을 보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위험을 피해 달아나면서 다른 나라에는 목숨을 걸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Some of the countries have minesweepers, that's good. Some of the countries have a certain type of boat that could help us. Some of the countries would be help. 막무가내 관세 협박으로 동맹국들에게 돈을 뜯더니 이제는 피까지 대신 흘리라는 트럼프의 태도에
중동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전쟁이 한창이지만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걸 미국도 원치 않는 탓에 눈 감아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벌써 3주 넘게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유조선이 모두 멈춰선 일촉즉발의 상황. 그럼에도 전 세계의 기름줄이 다 말라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란 유조선만은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해운 정보업체들이 분석해보니 지난주 중반까지 이란의 하루 원유 수출 선정량은 100만 배럴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기름값까지 비싸지면서 이란이 벌어들이는 돈은 하루 2천억 원이 넘는 거로 추산됩니다. فقط بسته است به روی دشمنان ما. به روی کسانی که به کشور ما تجاوز ناجوانمردانه را انجام دادند و متحدینشون. 이란의 해군력을 파괴해버리겠다며 공언했던 미국은 왜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보는 걸까? 발등에 떨어진 불, 기름값을 잡기 위해 미국이 사실상 눈을 감아주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란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나오고 있지만 세계 원유 공급을 위해 내버려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시설을 직접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주변 석유 저장고를 공습했지만 미국은 하르그 섬을 공격하면서도 정유소와 파이프라인 등은 피했다는 겁니다. 결국 호르무즈 고비를 느슨하게 잡고 있는 미국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전쟁의 양상은 달라질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란과 레바논에서 공습을 확대하며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이란 안보 수장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걸프 주변국 미군 자산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중동 전역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향하던 드론이 방공망에 요격됩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 대사관을 겨냥한 드론과 로켓 공격이 잇따르면서 바그다드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일부는 격추됐지만 드론 한 대가 대사관 단지 내부를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국 자산을 겨냥한 친이란 무장 세력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란은 주변 걸프국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들었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는 미사일이 요격되면서 떨어진 파편에 맞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 정권 기반 시설을 겨냥해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가며 미사일 역량을 약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표적 공습으로 이란의 안보수장 라리자니와 바시즈 민병대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라리자니의 SNS 계정에는 전사자들을 애도하는 자필 글이 올라왔는데 이란 정부는 라리자니 사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을 지원하는 헤즈볼라 기반도 해체하겠다는 목표로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더 많은 정예부대 전투원을 투입하고 하루에 로켓 수백 발을 발사하며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써 3주 차로 접어든 가운데 이제 막 본격화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지상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드론 전력 협력을 위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Y넷은 예브헨 코르니추크 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사가 회담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 초 성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회담 요청은 이란 샤헤드 드론 요격 기술을 전수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전쟁을 위해 배치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에서 지난주 발생한 화재가 30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의 주 세탁실 건조기 환풍구에서 불이 나 2명이 다치고 장병 수십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은 30시간 만에 꺼졌지만 제럴드 포드호의 승조원 600명 이상이 침상을 잃고 현재 선내 바닥이나 테이블에서 취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 또 확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중국도 미국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호르무즈 파병 압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 이란은 걸프 국가들에 대한 비대칭 보복 공격으로 장기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The outcome of war cannot be determined by tweets. It's better to name this war as epic fear instead of epic fury.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방중을 미루자며 작전 타임을 선언했습니다. 중국도 미국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면서 정상회담에 변동이 생겼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요청대로 한 달 뒤가 될지 구체적 회담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방중 연기가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기 위해서란 외신 보도엔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美方表示有关报道是完全错误的，强调访问与霍尔木兹海峡通航问题无关。 앞서 관세 전쟁에서 중국의 판정패를 당한 트럼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리품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장담했던 이란의 조기 항복은 물 건너갔고 상호 관세 무효 판결로 협상 지렛대도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서와 호르무즈 청구서란 압박 카드를 새로 꺼내든 배경입니다. 我们将密切关注这些调查后续的进展，适时采取相应措施，维护中方正当权益。 이대로는 단판에 불리하니 일단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게 협상의 달인 트럼프의 계산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3배 넘게 뛴다는 소식에 여행객들은 계획하던 해외 방문을 미뤄야 할지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중동 지역 영공의 불안한 상황으로 여객과 화물 운송 모두 답답하게 막힌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여행을 앞둔 탑승객들 표정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다만 다음 달 예고된 항공편 가격 상승을 생각하면 앞으로 여행을 갈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중동 사태로 치솟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4월부터 반영돼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3배 넘게 뛰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거리 왕복 노선 탑승객의 경우 할증료를 최대 60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네, 보통 해외 갈 때는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나 뭐 저 개인적으로도 어차피 사비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전부터 이미 중동 사태로 국제항공편 가격은 계속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인천 출발 런던 파리 항공편 최저가는 30만 원 중후반대였지만 2주 뒤엔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유류 할증료 상승까지 겹칠 것을 생각하니 항공편을 예약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부담이 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오르다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네, 뭐 아예 생각을 안 하거나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중동 일대 영공 불안정으로 인한 우회 운항도 항공권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두바이 공항 인근 드론 공격에 UAE 당국이 다시 한때 영공을 폐쇄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여객기도 결항됐습니다. 이렇게 중동과 인천을 잇는 항공편들은 하루 몇 편을 제외하곤 여전히 운항이 대부분 취소되는 상태입니다. 전쟁으로 답답한 건 중동 일대 항공화물 운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을 오가는 여행기가 적어
여기에 화물을 싣는 벨리카고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화물 전용 항공편의 중동 정기 운항도 멈춘 상태라 연관된 수출업체들의 우려 역시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전직 부기장이 울산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네, 조금 전 경찰이 피의자를 부산진 경찰서로 압송했는데요. 현장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50대 과거 항공사 부기장 A씨의 모습인데요. 지금 부산진 기장 왜 살해했습니까? 공무상학교에 잠깐만 들어보죠.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법에는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명확치는 않지만은 지금 어쨌든 그 50대 부기장 출신이고요. 전직 과거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8시쯤에 울산에서 검거가 됐죠. 네, 이 피해자는 울산에 있는 모텔에 범행을 운신하고 있다가 추적하던 경찰에 붙잡혀서 이렇게 경찰서로 압송이 됐는데요. 네. 새벽 5시 반쯤 부산 진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기 기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항공사 기장의 목을 졸라서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경찰의 초기에 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일찍 잡았으면 이제 부산에서의 이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직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 출신의 A 씨가 부산진 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잠시 후 더 자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유를 정제해 만든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길어지면 다음 달에는 공장 가동을 일부 멈춰야 할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송수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필름처럼 이어진 비닐 원단을 잘라서 붙이고 손잡이 구멍도 뚫습니다. 완성된 비닐봉투는 마트나 식당 등에 납품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비닐 제품의 원료인 폴리에틸렌은 원유를 기반으로 생산된 석유화학 물질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 사태로 뱃길이 막혀 원유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폴리에틸렌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은 이달 들어 1톤에 135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마저도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 원하는 만큼 구하기도 힘듭니다. 저희가 원료 공급을 받으려고 해도 저희가 원하는 양만큼 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원하는 양의 60에서 70% 정도. 이렇다 보니 약속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공급에 문제없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다가는 물건을 만들수록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 다음 달에는 공장 가동을 일부 멈춰야 하나 고민입니다. 원료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품목별로 지금 12대 라인이 가동되고 있으면 거기서 2세대, 3-4대를 가동을 줄여야 될 상황이에요.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중동 사태로 타격을 입은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함정 파견 요청을 두고 여야 모두 당론 없이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정부 대응에는 온도차를 보였는데 여권에선 파병의 반대 기류가 강했고 야권은 선명한 입장 대신 최근 방미길에 올랐던 김민석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함정 파견 요청에 국회는 정부 표정부터 살폈습니다. 전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한 조현 외교장관을 향해 공식 요청이 온 건지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문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 성격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측 선박에 대한 단순한 호위인지 파병인지에 따라 국회 개입 여부가 달라진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여권은 파병할 경우 사실상 참전이고 위헌이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란의 전쟁은
보기에 따라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헌입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입니다. 미국이 침공당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국민의힘은 선명한 입장을 내는 대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절묘하고 현명한 줄타기를 주문했습니다. 모두가 한미 동맹 관계가 잘 관리돼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에 좀 휘말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또 김민석 총리 책임론도 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기 직전 김 총리가 벤스 부통령과 만났다면서 사실상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고 꼬집은 겁니다. 총리가 회담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한다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조 현 장관은 오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루비오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여야 모두 신중론을 유지할 뿐 구체적인 당 입장은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올지 어떤 성격인지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앞서 화면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과거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오늘 저녁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기 고양시에서는 또 다른 전직 동료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조금 전에 피의자가 부산에 도착했죠? 네, 전직 동료를 살해하고 도망갔던 피의자 A씨가 방금 보신 것처럼 저녁 10시 반쯤 부산 부산진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8시쯤 울산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모텔에 은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오늘 새벽 5시 반쯤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50대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또 이보다 하루 전인 어제 새벽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또 다른 기장을 찾아가 목을 조린 뒤 현장에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지 아직 2시간여밖에 되지 않았고 조사가 얼마 진행되지 않아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공사의 관계자들을 통해 여러 관련 주장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피의자가 과거 다른 기장들과 내부 평가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그 여파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주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A씨는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4명을 살해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지인까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회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달 내려진 잠정조치 3호 결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되자 김 씨는 피해자의 지인을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씨는 이 지인에게 피해자를 회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무마해달라며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는 물론 지인까지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는 데 대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도 보이는 상황. 경찰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씨가 피해자 가족과 지인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과거 교제했던 김 씨와 헤어진 뒤 자신의 차에서 위치 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되자 지난달 초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스토킹을 피해 수차례 직장을 옮겼지만 결국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 합의안을 최종 도출해 발표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인 게 눈에 띄는데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자 지난하던 여권의 검찰개혁 논쟁은 속전속결,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이 긴밀히 논의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공소청 중수청법 협의안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공소청과 중수청이 동등한 조직이 되도록 손봤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우회적으로도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도려내고 검사의 직무 범위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못 박아 추후 확장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겁니다. 특별사법경찰 지휘 감독권도 없앴는데 결국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놔둔 것 외에는 사실상 강경파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 때까지 조국 혁신당의 호평까지 끌어낸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소관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며 법안 처리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일 날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사법정의의 새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취소 거래설로 여권이 쪼개진 상황에서 빠르게 봉합에 나선 셈인데 다만 내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 보안수사권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 중수청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 있지만 의석수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 여론전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초유의 재공모 사태 끝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역 배제 방침으로 파열음을 냈던 부산시장 공천도 당 안팎의 전방의 설득 끝에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의 양자 경선이 성사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고심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삼고초려 끝에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면서 공천 접수를 미뤄왔던 오 시장은 등록을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섭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 선대위 구성과 인적 쇄신 등 요구 조건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할 만큼 했으니 본인이 직접 판에 뛰어들어 변화를 추동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천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기는 선대위를 구성하겠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구도에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기재부 출신으로 세계은행 경력을 자랑하는 경제통, 강남을 초선 박수민 의원이 깜짝 등판한 건데 송원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던 박 의원은 출마 일성에서 장 대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보수에서 진보까지를 포괄하는 국민정당, 새로운 미래정당으로 우리 당은 가야 합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되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소명을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역 컷오프 방침이 전해져 파열음이 났던 부산시장 공천은 지역구 의원들이 장 대표와 면담까지 진행한 끝에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의 양자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강원도 김진태, 경남 박완수, 울산 김두겸 등 현직들도 나란히 단수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다만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거듭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고 대구시장 공천 역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중진 대거 탈락을 시사하고 있어 진짜 전쟁이 남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뭇 안정된 분위기입니다. 부산시장 추가 면접에 참여한 전재수 의원은 장관 시절 해양수산부 이전을 성과로 앞세웠고 당엔 경선을 요청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야당의 여러 후보님들 계시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일할 줄 아는 사람,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 서울시장 후보들 간 공약 경쟁도 치열한데 박주민 후보는 탈모 치료비 지원을, 전현희 후보는 청년청 부활을, 정원호 후보는 청년 주택 공급을 내걸었습니다. 지방선거 70여일 전 거대 양당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잡음은 단순한 공천 문제가 아니라 당의 노선과 주도권을 둘러싼 핵심 사안이라 앞으로도 갈등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야당 주장을 반영해 5.18과 함께 부마 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같이 넣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주장도 수용했으면 좋겠다며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부마 항쟁을 얘기했습니다.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마 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형평성에도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 설명입니다. 실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민주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이 단계적 개헌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야당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란 입장이어서 우 의장 제안대로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틀 연속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SNS에 올렸던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정청 간 협의가 됐지만 그간의 논의 과정이 서툴렀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당정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며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당정 협의는 일단락됐지만 추후 개정 대상인 검사의 보안 수사권 인정 여부 등을 놓곤 이견이 여전한 만큼 당정 간 소통을 거듭 강조한 거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출국 금지하며 김건희 씨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해당 의혹을 먼저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수위 관계자가 종점 변경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당시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낸 원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며 수사 대상에 올렸지만 끝내 의혹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종합특검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검찰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막바지 해당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도 나섰지만 이 전 지검장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며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금품 수수와 인테리어비 대납 의혹 등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대가성 여부 등을 의심하고 있는데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8월 김 지사 소유의 괴산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지역 체육계 인사가 대신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 측 업체가 그해 말 충청북도의 스마트팝 시범사업에 참여한 점을 토대로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앞두고 건네진 돈봉투 수수 의혹도 영장 신청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해 4월과 6월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은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수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졌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로서 납득할 수 없고 이 시점만 보더라도 이것이 충분한 국민들의 오해와 저의 피해의식을 자극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과 당의 공천 배제 결정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김 지사를 둘러싼 사법적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진 상황. 다만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만큼 구속 여부와 수사 향방이 주목됩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지난해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던 롯데와 두산이 시범 경기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라질까요?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두산이 2대1로 뒤진 8회. 박준순이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동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9회에는 이유찬이 투아웃 이후 3루타를 치고 나가 호구 실책을 틈타 결승점을 올립니다. 두산의 3대2 역전승. 다시 데려온 선발 플렉센이 두 경기째 호투를 펼쳤고 박찬호의 합류로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타선에선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5승 1패. 이 경기에서도 박준순과 이유찬이 선발이 아닌 교체로 출전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주 훈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던 롯데도 예상을 깬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회 박승욱의 2타점 적시타로 4대1로 앞선 롯데는 8회 마운드에서 윤성빈이 흔들리며 키움에 다시 2점을 허용했습니다. 승리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4대4로 경기를 마무리한 롯데는 6경기에서 4승 2무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5경기를 4실점 이하로 막아낸 마운드의 안정이 가장 눈에 띕니다. SSG는 최정과 최주훈이 홈런을 앞세워 삼성을 8대4로 물리쳤고 선발 테일러가 5회까지 무실점한 NC는 기아를 3대2로 이겼습니다. KT는 선발 김진수가 2회를 못 버틴 LG에 8대5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포함해 메달 7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우리나라 선수단이 귀국했습니다. 해외식 기수로 나섰던 휠체어 컬링의 백혜진이 태극기를 들고 선수단을 이끌었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선정하는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 영예는 이관왕을 차지한 김윤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생애 첫 2관왕을 달성한 쇼트트랙 김길리와 임종원이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김길리는 올림픽에 이어 세계선수권까지 성공적으로 끝내 다행스럽고 기쁘다면서 자신감 있게 임했던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종원은 올림픽에서 준비한 걸 다 못해봤다는 아쉬움에 세계선수권 준비를 열심히 했다면서 기술보다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김천이 수적 열세 속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 터진 고재현의 극적인 동점골로 개막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김천은 K리그 4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23분 프리디온슨에게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 51분 고재현이 오른발 발리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극적으로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승격팀 부천의 첫 패배를 안긴 울산 HD 이동경이 프로축구 K리그1 3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K리그2에서는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정확한 스루패스로 동점골을 도운 부산의 가브리엘이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최하위 삼성화재를 제물로 2년 만에 포스트 시즌행을 확정했습니다. 우리카드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주포 아라우조를 앞세워 삼성화재를 세트 점수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김천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빅토리아의 20득점 활약에 힘입어 한국도로공사를 3대 0으로 꺾고 봄배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프로 당구 투어를 결산하는 PBA 골든큐 어워즈 2026에서 다니엘 산체스와 김가영이 남녀부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산체스는 지난 9차 투어 결승에서 득점 뒤 공을 살짝 건드렸다며 심판에 자진 신고하는 멋진 스포츠맨십으로 특별상도 받았습니다. 산체스는 상금왕과 뱅크샷 상도 받으며 4관왕에 올랐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가영이 대상과 상금왕, 뱅크샷상, 베스트 에버리지상 등을 받으며 6관왕에 올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상징하는 스포츠 경기장인 다저 스타디움 이름이 64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LA타임스 등은 현지 시간 16일 다저스 구단이 유니클로와 공식 필드 프리젠팅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필드 명명권 부여에도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니클로 필드의 다저 스타디움이라는 새 명칭이 중견수 구역 전광판과 야구장 관련 모든 안내판에 표기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날은 온화했지만 공기가 탁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면서 마음 놓고 바깥 활동하기 어려웠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제주도와 호남을 시작으로 오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뒤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로 대체로 많지 않지만 제주도에는 최고 50mm, 산간에는 70mm 이상이 예상되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비의 양이 적어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합니다.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무척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7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1도, 대구 13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며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온화해지겠지만 계속해서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